옷소공. 옷소공 뭔지 아세요? 옷소공? 네. 옷소공이 뭐예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쏘아 올린 작은 공. 이런 말이 있어요? 네. 실제로 신문에서도 써, 신문에서 투표를 했는데 악성 미분양이 10년 만에 최고치라는 요거에 많이 눌러주셨습니다. 악성 미분양이 11년 만에 최대치가 됐습니다. 악성 미분양은 뭐냐? 이 준공후 미분양이라는 말로 부르는 현상입니다. 이게 뭐냐면 직관적으로 얘기하면 다 졌는데 안 팔린 거예요. 다 졌는데 안 팔린 집. 그게 악성 미분양이거든요. 자, 그럼 그게 11년 만에 최대치가 됐다. 이거를 제가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과 연관을 지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미분양 지표를 활용하시고 해석하시고 내 집 마련에 써먹으셔야 되는지까지 제가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방송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를 정리 좀 해줘 봐봐. 이거 왜 이렇게 복잡해? 자, 일단 상황을 정리하면 여러분들은 요거에 좀 익숙하실 겁니다. 토지 거래 허가제를 해제하고 나서 서울 아파트 거래가 꿈틀대고 있다. 이 기자님은 또 이제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서 대세 상승장 왔나? 뭐 이렇게 좀 자극적인 워딩을 또 쓰셨고요. 이런 일이 진짜냐? 여러 가지 뒷받침할 수 있는 사실 근거의 기사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한 달 새 4.3조가 늘었다. 이것 때문에. 왜? 강남권에 집 살 때 대출 안 받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이분들이 대출을 받으니까 주담대를 포함한 가계대출이 엄청 많이 는 겁니다.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서울 아파트가 꿈틀꿈틀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1월에 악성 미분양이 22,872호, 6.5%가 증가했고 11년 2개월 만에 최고다. 집이 아닌, 제목 잘 뽑으시네. 네, 집이 아닌 지옥된 아파트들. 비명을 지르고 있다. 그러면 여기 준공후 미분양 증가, 뭐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요 위에 것만 보면은 지금 뭔가 올라갈 것 같은데 요것만 보면은 정말 뭐 잘못하면 대폭락이 올 것 같은 약간 이런 애매모호한 나를 헷갈리게 하는 상황인 겁니다. 이 양극화인 거죠. 이 양극화라는 게 여러분들의 부동산 의사결정을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 차가운 면을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팩트체크를 할 건데 국토교통부에서 매달 발표하는 전국 주택거래 현황 자료를 가지고 현재 상황을 먼저 한번 볼게요. 제가 요점 부탁드리고 싶은데 국토교통부 관계자분 이거 해상도 좀 높여주십시오. 몇 년 몇 월인지 안 보여요. 제가 원본 자료를 되게 고해상으로 다운받아가지고 해도 안 보여서 제가 붙였습니다. 2010년 1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최근 한 14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미분양 주택 수를 차트로 표현을 한 건데 잘 안 보이실 테니까 제가 이 초록색이 그냥 미분양입니다. 그게 72,624호고요. 22년 이후로 이때 22년이거든요. 22년 이후로 수준이 거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2010년에 최고점이었는데 그땐 9만 호가 넘었었고요. 그때보다는 좀 낮은 7만 호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 보이는 요 노란색이 준공후 미분양, 악성 미분양, 졌는데 안 팔린 집. 요게 22,872호입니다. 자, 이거는 14년 이후, 이게 2014년이거든요, 요때 이후로 최대입니다. 지금 최대치예요. 자, 정리를 하면, 팩트를 정리하면 전국 미분양은 3년째 비슷해요. 7만 호 근처에서. 그런데 준공 후 미분양은 1년 동안 꾸준히 증가해서 2만 호를 넘었습니다. 1년 전에는 만 호였습니다. 즉 1년 동안 2배가 된 거죠. 이게 팩트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거를 조금 더 뜯어보면 이렇게 막 있는데 복잡하니까 이거 보지 마시고요. 제가 정리했습니다. 자, 전국 미분양을 수도권과 지방으로 나눠본 겁니다. 아까는 추이를 봤잖아요. 이번에는 수도권과 지방으로 나눠서 보면 수도권은 27%가 있고요. 전체 미분양에. 지방에 73%. 와, 이거 보십시오. 수도권과 지방이 지금 거의 1대1이거든요. 수도권에는 4분의 1밖에 없어요. 지방에 73%가 있어요. 즉 지방이 더 과잉 공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소화가 안 되고 있다. 분양한 것들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준공후 미분양도 수도권이 20%, 지방이 80%. 그러니까 즉 미분양이든 준공후 미분양이든 수도권보다는 지방이 지금 압도적으로 더 많이 차지하고 있고 지방이 더 분위기가 안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걸 이제 팩트 체크를 또 해볼게요. 아까 우리가 요거 했죠? 준공후 미분양의 추이를 봤고요. 두 번째는 지방이 그냥 수도권보다 심각하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거까지 딱 만들었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익히 알고 있고 딱히 특별할 게 없어 보여. 우리 뭐 지방이 안 좋다는 얘기 하루 이틀 들어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미분양 지금 뭐 안 좋다 뭐 이런 얘기 하루 이틀 듣냐고요. 이거 뭐 별거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뭘 알려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현재 미분양 상황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내 집 마련에. 그래서 그거를 좀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지금부터 이제 끝까지 잘 보셔야 돼요.
과거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여러분 이 자료는 아마 거의 안 만들었을걸요? 사람들이? 안 해봤을 거예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수도권입니다. 이 빨간색 막대 그래프가 미분양이고요. 이 안에 회색으로 음영 표시되어 있는 게 있어요. 준공 후 미분양입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 선이 수도권의 매매가 그래프예요. 즉 이렇게 보면 자, 미분양과 아파트 값이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를 좀 계략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미분양 수준을 판단한 걸 근거로 수도권에 매매할지, 서울에 매매할지, 대구에 매매할지 이런 것들을 편안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화면 보면 어떤 느낌 드세요? 여러분들은? 미분양이 많으면 집값이 안 오르고. 집값이 헤매요. 근데 미분양이 수준이 낮아지니까 어때요? 집값이 올라갑니다. 또 미분양이 살짝 안 좋아지니까 집값이 어떻게 되죠? 떨어지고.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죠. 수도권에서 대체로 미분양과 집값이 반비례하는 관계를 가진다. 맞아요. 미분양이 늘어났다는 거는, 미분양이 많다는 거는 지금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안 좋다는 거를 말하는 게 대체로 맞습니다. 자, 대체로 맞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얘기를 잘 기억해 두십시오. 대체로 맞다고. 침체기의 경우에 저는 개인적으로 미분양의 추이보다는 미분양의 규모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차트를 다시 보면 15,000호가 요 정도거든요. 이렇게 제가 선을 그으면 요 정도예요. 자, 이 시기에 15,000호가 넘었죠. 수치적으로 15,000호가 넘을 때는 확실히 매매가 헤맵니다. 근데 15,000호 밑으로 떨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급격하게 줄고 그리고 나서 빵 치고 올라가죠. 그리고 지금 이제 15,000호를 좀 넘은 겁니다. 최근 들어서 15,000호 이상 미분양이 또 장기간 지속될 때가 침체기예요. 근데 지금 15,000호를 돌파하고 한 두세 달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미분양이 늘 것이냐 줄 것이냐가 수도권 집값의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까지만 보면. 자, 그러면 수도권을 봤으니 우리가 항상 가장 관심을 가지는 서울은 어떨까? 서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자, 서울도 비슷하네요. 네,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서울이 수도권의 제일 큰 형이니까. 근데 여기도 보면 이렇게 1,500호를 기준으로 이렇게 쭉 그으면요. 1,500호가 미분양이 넘을 때 많이 헤맸고요. 1,500호 밑으로 내려오면서부터는 집값이 이제 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1,500호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죠. 정리하면 침체기의 경우에는 서울은 1,500호 이상의 미분양이 장기간 지속될 때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1,300호 수준이고요. 자, 그러면 서울은 좀 저희가 잘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 생각을 이제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 다만 현재 서울은 착공, 분양, 입주가 모두 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착공, 분양, 입주가 모두 감소하고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의미냐면 미분양이라는 건 착공하고 분양을 했는데 안 팔린 거예요. 자, 미분양이 문제가 되는 시기라고 판단이 돼요. 왜냐면 서울도 어쨌든 이전보다는 미분양이 많아졌잖아요. 여기 보면. 그죠? 근데 이 시기에 이게 더 쌓일지 이때처럼 아니면 이렇게 줄어들지를 뭘 보고 판단할 수 있냐면 현재 시점에 착공 분양 물량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내가 이런 거랑 비슷한 거야. 밥을 먹었다? 배가 좀 아파. 근데 계속 더 먹어. 그럼 더 아파. 바보야? 이거 너무 직관적으로 이해되시죠? 근데 내가 밥을 먹어서 배가 아파. 그래서 나 더 먹으면 안 되겠다고 안 먹어. 그러면 조금 있으면 나아지잖아.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근데 지금 서울은 밥을 더 안 먹는 상황이라 이거예요. 보면 이런 기사가 나오거든요. 서울은 없네? 이번 달 기사입니다. 이달 전국에 12,000가구 분양하는데 서울에 아예 분양이 없어요. 2025년 2월 달에 분양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지금 분양 물량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착공 입주 물량도 줄어들겠죠. 그리고 이 일은 지금뿐만이 아니라 최근 1년 전, 2년 전 이렇게 23년, 24년 계속해서 분양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왜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최근 2년 동안 안 팔리니까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 안 팔렸을까요? 집값이 떨어지니까 안 팔린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양 물량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미분양이 누적되기 어려운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면 여기도 서울도 잠깐 딱 늘었고 이런 뉴스가 또 나오거든요. 미분양 위기, 이제 수도권까지 상륙했다. 반도체 불황 평택 5년 만에 관리지역. 그리고 이 내용을 잠깐 보면요. 경기 지역 전체 미분양의 42.5%를 차지한대요. 자, 이 얘기가 뭐냐?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수도권 미분양에서 수도권을 퉁쳐서 보여드린 거잖아요. 서울, 경기, 인천.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서울, 경기, 인천 다 합치면 거기가 좀 넓습니까? 엄청나게 넓단 말이에요. 근데 미분양은 실제로는 지금 평택 같은 이런 일부 안 좋은 지역에 몰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세히 뜯어보지 않으면 미분양이 느니까 굉장히 위험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평택 같은 데가 위험한 겁니다. 수도권 미분양이 늘어나는 게. 그리고 서울은 제가 보기에 미분양이 크게 위협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런 이유로. 그리고 안 그래도 절대적인 수치가 준공업 미분양도 500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 500개 중에 300개가 개봉동에 있는 단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 단지만 조금 이제 풀리면 저 미분양이 금방 줄어요. 서울은 또 수요가 가장 많은 도시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서 정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미분양이라는 뉴스 기사나 통계를 보실 때 수도권 미분양 엄청 늘었다라고 했을 때 수도권 전체가 다 안 좋은 거라고 오판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특정 지역에 몰려 있을 수 있다 이거고요. 실제로 대부분의 경우에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서울 외 수도권에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지금 미분양 통계를 봤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자, 이게 어떻게 내가 활용할 수 있느냐, 그걸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미분양으로 유명한 지방 도시를 제가 몇 개 더 찾아봤습니다. 봤더니 여기 딱 나오네요. 대구, 부산이 압도적으로 지금 미분양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개 도시를 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볼게요. 먼저 대구의 매매가와 미분양의 관계입니다. 자, 여기 보면 2010년도에 미분양이 진짜 어마어마했죠. 이 16,000세대요. 인구 250만 그 도시가 2천만 있는 수도권 인구 수에 맞먹을 정도의 미분양이 났으니 이때 어땠겠냐고요. 이때 어느 정도였냐면요. 실제로 BMW 줬어요. 아파트 사면. 거의 그 정도였어요. 이때 대구가. 대구는 진짜 완전 망했다. 대구에 집 사면 진짜 미친 짓이다. 그 상태에서 당연히 분양 안 하고 사람들이 수요가 조금씩 회복이 되면서 미분양이 어떻게 되죠?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언제 이거를 다 파나 싶었던 이 아파트가 1년, 2년, 3년 사이에 미분양이 거의 바닥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자, 그러면서 어김없이 매매가 어떻게 돼요? 올라갑니다. 네, 올라가고요. 여기서는 또 미분양은 굉장히 적은데 이 매매가 추세가 좀 주춤하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튀었다가 미분양이 갑자기 막 늡니다. 막 느니까 어떻게 돼요? 막 떨어집니다. 막 떨어져요. 그리고 미분양이 되게 재밌는 게 미분양이 줄어들기 시작하니까 이 떨어지던 추세가 어떻게 돼요? 조금 완만해졌죠. 이때는 진짜 폭락이잖아요. 미끄럼틀이면 와! 하고 내려오니까 와! 하다가 하고 이렇게 가는 거죠. 네. 저 정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밌게 해보려고. 그러네요. 네. 자, 네. S네요. 네, 쓰고 있어요. 네, 죄송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것도 심플하게 따지면 이거예요. 대체로 반비례해요. 미분양이 많을 때 안 좋고 줄어드니까 올라가고 여기서 미분양 느니까 또 떨어지고, 그죠? 그리고 중요한 거, 현재 2년째 미분양의 감소 추세입니다. 이거 2년이에요. 2023년 1월부터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대구도요. 착공, 분양, 입주가 모두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하고 같아요. 배가 아픈데 미련하게 계속 먹는 게 아니고요. 배가 아프니까 밥을 안 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미분양이 줄어드는 추세이고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질문하실 수 있어요. 너나니 근데 준공 미분양 왜 늘어요? 악성 미분양은? 자, 이거는 미분양 많을 때 이때 분양했던 집들이 이제 입주를 하니까. 그러나 이 뒤로 밥을 안 먹으니까 얘들도 차근차근 소진이 되기는 할 겁니다. 단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럼 여기도 메시지가 이거예요. 서울 수도권처럼 대구도 핵심 입지하고 외곽에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서울하고 평택처럼. 대구도 가운데 핵심 지역이랑 대구 외곽이랑 다를 거라 이거예요. 그냥 단순히 대구 미분양이 늘었다 줄었다만 가지고 대구 전체 시장이 안 좋고 전체 시장이 좋아지고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어디는 좀 더 빨리 좋아지고 어디는 아직까지도 안 좋아지고 이런 게 있을 거라 이겁니다. 자, 그럼 제 말이 맞느냐? 제가 보여드릴게요. 짠! 이게 대구에 있는 두 개의 아파트입니다. 둘 다 대구 아파트예요. 자, 여기 보면 23년 1월부터 미분양이 어떻게 됐어요? 줄었죠? 요때입니다. 요때 23년 초. 미분양이 줄기 시작하자마자 미분양이 정점일 때가 이 단지는 바닥이었어요. 느낌 오세요? 그리고 어떻게 됐죠? 매매가가? 쭉 올라갑니다. 뭐 대구 뭐 얼마나 올랐겠어? 얼마나 올랐냐면 한 2억 정도 올라갑니다. 1억 5천 이상 올랐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는.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이게 대구 아파트예요. 여러분들 대구에서 1억 5천 이상 오른 아파트 있는 거 알고 계셨어요?
아니죠. 왜냐면 사람들은 대구는 지금 다 속된 말로 개박살이 나고 있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단지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양극화라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계속해서 헤매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계속 헤매. 이렇게. 자, 이 둘의 차이가 뭘까요? 바로 입지입니다. 대구 안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파트는 이렇게 안 좋은, 미분양이 안 좋은 시기일 때가 바닥이었고요. 여전히 어떤 아파트들은 미분양이 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계속 헤매고 있는 겁니다. 이 포인트가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포인트인 거예요. 제가 이따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부산이에요. 부산을 보겠습니다. 부산의 매매가와 미분양의 관계입니다. 여기도 미분양이 주니까 매매가 올라요. 미분양이 느니까 매매가 꺾입니다. 미분양이 주니까 다시 조금 올라가고요. 미분양이 느니까 매매가가 다시 떨어집니다. 미분양 주니까 매매가가 폭등하고요. 미분양이 느니까 다시 매매가가 내려옵니다. 제 생각에 거의 많은 도시들 중에 부산이 가장 미분양과 매매가의 관계가 좀 또렷한 편입니다. 그리고 현재 1년째 미분양이 감소하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는 또렷한데 미분양이 감소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진 않지만 전세가도 이제 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 저는 부산 내 집 마련하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현재 1년째 미분양이 감소 추세에 있다. 그리고 부산도 착공, 분양, 입주 감소로 미분양이 줄어드는 추세예요.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산도 입주 물량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밥을 더 안 먹는 거예요. 근데 부산이 원래 지난 10년 동안 과식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올해 내년부터 물량이 좀 많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미분양이 줄어드는 추세가 나타나는 거죠. 서울 수도권처럼 부산도 핵심 입지와 외곽이 똑같이 양극화가 되는 겁니다. 진짠가요? 진짜입니다. 자, 이거 보면 요 아파트가 부산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파트예요. 요거는 매매가가 이렇게 반등을 하죠. 더 이상 안 빠집니다. 그리고 이거는 미리부터 이렇게 이것도 한 2년 돼가지고 그죠? 그런데 이거 신축 아파트거든요. 이것도. 근데 이거는 정말 끝없이 지금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미분양이 탁 줄어들기 시작하는 시기에 좋은 거를 봐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입지가 떨어지는 건 미분양이 본격적으로 줄어들더라도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겠구나. 요 정도 포인트를 갖고 내 집 마련할 때 활용하실 수가 있겠죠. 그죠? 좋아요.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준공급 미분양 이것만큼은 우리가 알고 보자. 집값과 미분양의 관계. 이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대체로 반비례 관계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미분양 최고치다 하면은 그때가 기회인 건데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좋은 애들은 그때 이제 큰일 났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집값 이제 뭐 내려갈 거야. 이렇게 오해하실 수 있는 다 내려갈 거야. 폭락이 올 거야. 막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 있는데 대체로 반비례 관계이지 모든 단지가 반비례 관계, 즉 모든 곳이 반비례 관계인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를 좀 이해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양극화. 미분양이 최악이라고 모든 곳이 최악은 아니다. 이거를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상급지나 선호도가 높은 것은 정말 미분양 숫자가 안 좋을 때가 기회일 때가 많습니다. 네, 요거를 알아두시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의사결정하실 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지속 가능성. 미분양에 어떤 게 영향을 주냐면요. 현재 미분양도 중요하지만 분양 물량, 착공 물량과 그리고 그로부터 이어지는 입주 물량이 뒤에 얼마나 대기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미분양이 늘어날 수도 있고 미분양이 줄어들 수도 있고 미분양이 줄어들고 늘어들면 대체로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이후의 시장을 어느 정도는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를 같이 보셔야 된다 이겁니다. 미분양만 보시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오판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말 나온 김에 분양 물량과 착공 물량까지 보고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요게 전국의 월별 분양 추이와 착공 물량 추이입니다. 요 노란색 요 색깔이 평균입니다. 10년 동안 평균 월별로 분양하는 물량이에요. 자, 확실히 5, 6월 봄, 여름이랑 가을에 분양을 많이 했네요. 10년 동안. 그죠? 항상 이때 이제 사람들이 야외 활동도 하고 하니까. 그런데 24년 작년에 최근 1년 동안 이 파란색이 분양 물량인데 평균보다 어때요? 다 아래에 있죠. 즉 지금 분양을 안 하고 있다 이겁니다.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착공이 어떻게 됐겠어요? 줄어들었습니다. 이 평균보다 착공 물량이 적죠. 그래서 저는 현재의 미분양 숫자가 어떤 특정 지역에 몰리는 거 빼고는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는 완화될 수 있는 상황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분양 최대, 으악, 큰일 났다! 이렇게 단순하게 하지 말자. 우리 공부한 사람이니까. 우리는 다 같이 월급쟁이 부자들 이 구해줘 월부를 통해서 너나위와 함께 공부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좀 제발 생각하지 말자. 기회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되 중요한 건 뭐다? 입지를 우선해서 보자. 그리고 입지의 우수성을 여러분들이 판단하기가 어려우면 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잘 준비하고 공부해서 내 집 마련하자. 너나이님 어떻게 준비하나요? 네, 너나이랑 같이 내 집 마련 기초반 같은 데서 공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요즘에 제가 이런 걸 많이 봐요. 막 상급지, 이제는 상급지라는 단어를 뉴스에서 쓰더라고. 제가 그거 보면서 약간, 저놈의 상급지, 그냥 온 사람들이 다 상급지 타령이구나.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뭘 느끼냐면, 사람들이 이 상급지 내 집 마련 못하면 자기가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생각 많이 해요. 꼭 지금 당장 상급지 내 집 마련해야 성공인가? 그게 무슨 얘기냐? 인생이 길어요. 그래서 길게 생각하고 지금 당장 상급지 내 집 마련 못하더라도 지금 이런 좋은 상황에 내가 내 집 마련을 해야겠다고 마음 먹고 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면 좋은데 사람들이 너무 금방 포기해버린다는 겁니다. 이런 밈이 있어요. 하지마. 그냥 포기하면 편해. 근데 제가 요즘 포기하려고 하는 게 보여서 너무 마음 아플 때가 있습니다. 네. 근데 굳이 그러지 말자. 10년이란 시간은 정말 긴 시간이니까 10년 뒤에 서울 아파트 살 수 있거든요. 어차피 서울대 못 간다고 공부 안 할 건 아니잖아요. 그쵸? 포기하거나 좌절하기보다 내 상황에서 최선을 위해서 노력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저는 내 집 마련하기에 길게 보았을 때 지금이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년 하반기에 결과적으로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노력할 때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구해줘 월부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어 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서 끝! 유용했다면 좋아요 한 번씩 좋아요 눌러주시면. 아파트를 보고 있는데 사요 봐요? 그러니까 유혹이 나라면 이거 안 사. 뭐 사세요? 보여줘? 네. 내 집 마련을 내가 7단계로 나눠놨어. 하나씩 클리어하면은 내 집 마련이 딱 돼 있게끔. 이 강의 끝나면 제일 적합한 집이 딱 떨어지게. 어떤 분이 댓글에 그렇게 달아주셨더라고. 이거 진짜라고. 이 사람이 알려준 거 진짜다. 그분은 거래를 해보셨거나 경험이 있으시겠지.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조회수가 20만, 30만이 나오거든? 근데 바뀌지 않아, 사람들이. 미라클 모닝도 하고 독서도 하고 막 그래. 근데 정작 뭔가 나한테 남는 뭔가가 없어. 그 사람들 방향을 못 잡아서 그래. 방향 못 잡고 실제로 특별한 경험을 하지 않으니까. 책 읽다가 주말 돼서 힘들고 하면은 스킵. 유튜브 보고 공부해야지 하다가 바쁘면 스킵 이런 식으로 하니까 계속 이 범주 안에서 왔다 갔다 쳇바퀴처럼 계속 도는 거거든. 근데 그럴 때는 밖으로 나와야 돼. 그리고 그게 월급쟁이 부자들을 만든 이유야. 내가 이 강의 만들 때 어떤 마음 만들었냐면 여기에 지불한 돈의 수강료의 100배 이상으로 돌려주겠다는 마음으로 만들었어. 난 자신 있으니까 강의 한번 들어보라고.